새벽 4시, 서울의 심장이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간. 그러나 최 회장 저택의 거대한 철문, 안어둡고 축축한 지하 창고 한 구석에 자리한 작은 방에서는 이미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강하늘은 낡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온몸을 짓누르는 듯한 피로감은 어저늘의 일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곳 화려한 최 씨 가문의 저택에서 10년 넘게 그림자처럼 살아온 고아였다. 그녀의 하루는 저택의 모든 사람이 일어나기 전에 시작되어 모두가 잠든 후에야 끝났다. 차가운 물로 겨우 세수를 마친 하늘은 익숙하게 헌옷으로 갈아입고 1층의 거대한 주방으로 향했다. 그녀를 본 주방 아주머니의 얼굴에 스치는 것은 동정이 아닌 경멸이었다. 게으름 피우지 말고 빨리 정원 청소부터 시작해. 오늘은 사모님 기분이 안 좋으시니 눈에 띄지 않게 조심하고. 네. 짧은 대답 외에 다른 말은 허용되지 않았다. 하늘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 청소 도구를 챙겨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으로 나섰다. 광활한 정원을 쓸고 수십 개의 화분에 물을 주고 최 회장 부부의 애완견 배설물을 치우는 것이 그녀의 오전 일과였다. 이 모든 일을 하는 동안 그녀는 저택 2층의 화려한 방에서 아직 꿈나라를 헤매고 있을 최유라를 생각했다. 최 회장의 외동딸이자 하늘과 동갑인 유라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가진 공주였다. 그리고 그녀는 하늘을 자신의 장난감 혹은 하녀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오전 내내 이어진 고된 노동이 끝나자 하늘은 쉴 틈도 없이 다시 주방으로 불려갔다. 오늘은 최 씨 가문이 운영하는 패션 그룹 벌스의 창립 30주년 기념 파티가 열리는 날이었다. 저택은 아침부터 부산했고 하늘은 행사에 동원될 가장 말단 인력이었다. 강하늘, 너 이리 와서 이거 전부 행사장으로 옮겨. 깨뜨렸다간 내 목숨값으로도 못 갚을 줄 알아. 최유라의 어머니이자 저택의 안주인인 이혜진 여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녀의 앞에는 최고급 크리스털 잔들이 가득 담긴 상자들이 놓여 있었다. 하늘은 자신의 가녀린 팔로는 버거워 보이는 상자들을 말없이 나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등 뒤로 이혜진과 최유라가 나누는 대화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엄마, 쟤한테 저런 걸 맡겨도 돼. 저러다 사고라도 치면 어쩌려고. 걱정 마라. 저 애는 겁이 많아서 시키는 건 군소리 없이 하잖니. 오늘 밤 네가 주인공이 되어야 하니 이런 자비는 저런 애들한테나 시키는 게 맞단다. 하늘은 입술을 깨물었다. 익숙한 모멸감이었지만 매번 심장이 저릿한 것은 어쩔 수 없었다. 파티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그야말로 부와 권력의 향연이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정재계 인사들이 모두 모여들었고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값비싼 샴페인이 강물처럼 흘렀다. 하늘은 구석에서 하객들의 외투를 받아 정리하거나 바닥에 떨어진 음료를 닦는 일을 맡았다. 눈에 띄지 않는 검은색 스태프 유니폼은 그녀를 완벽한 투명 인간으로 만들어주었다. 연회장 중앙에서는 벌스그룹의 최만식 회장이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오늘 밤의 주인공인 최유라가 백조처럼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다. 그녀는 이번 30주년 기념 컬렉션의 피날레 드레스를 직접 디자인했다며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고 있었다. 유라 양의 디자인 실력이 나날이 발전하는군요. 이번 드레스도 정말 대단합니다. 과찬이세요. 아직 배울 게 많은걸요. 유라는 겸손한 척 말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하늘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저 드레스의 실제 디자인 과정에 그녀가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워가며 자료 조사를 하고 스케치 보조를 했는지 세상 누구도 알지 못할 터였다. 유라는 하늘의 재능을 교묘하게 착취하는 데 능했다. 그때 연회장 입구가 소란스러워지며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대한민국 재계서열 1위 셀레스틴 홀딩스의 총수 권지혁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칠흑 같은 머리카락 조각상처럼 차가운 이목구비, 그리고 주변을 압도하는 냉철한 카리스마까지. 그는 경쟁사인 벌스그룹의 행사에 예의상 참석했지만 그의 존재감은 파티의 주인을 무색하게 할 정도였다. 최만식 회장은 버선발로 달려나가 그를 맞았다. 권 총수님, 이렇게 귀한 걸음을 해주시다니 영광입니다. 초대해 주셨으니 와야죠. 창립 30주년 축하드립니다, 최 회장님. 권지혁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는 주변의 아첨과 환대에도 별다른 감흥이 없는 듯 날카로운 눈으로 연 회장을 무심하게 훑었다. 그의 시선은 화려하게 치장한 사람들, 값비싼 장식들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 무엇에도 오래 머물지 않았다. 그는 이런 가식적인 사교 파티에 진절머리가 나 있었다. 파티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패션쇼였다. 최신 컬렉션이 공개되고 마지막 순서로 최유라가 디자인했다는 피날레 드레스가 등장할 차례였다. 무대 뒤는 모델들과 스태프들이 뒤엉켜 아수라장이었다. 하늘은 급하게 필요한 소품을 전달하기 위해 백스테이지 한 구석에 와 있었다. 바로 그때 사건이 터졌다. 피날레 드레스를 입은 톱 모델이 무대로 나가기 직전 급하게 음료를 나르던 웨이터가 군중에게 밀려 넘어지면서 들고 있던 레드와인을 모델의 드레스 자락에 쏟아버린 것이다. 어머, 어떡해. 순간 백스테이지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드레스 아래쪽 순백의 실크 위에 붉은 와인 얼룩이 선명하게 번지고 있었다. 게다가 넘어지는 웨이터를 피하려다 모델이 비틀거리면서 드레스에 장식된 섬세한 크리스털 꽃잎 하나가 뜯어져 나가며 올이 풀리기까지 했다. 쇼 디렉터는 사색이 되었다. 맙소사, 이걸 어쩐단 말이야. 쇼 시작까지 1분도 안 남았는데. 유라 아가씨, 큰일 났습니다. 모두가 발을 동동 구르며 비명을 지를 뿐 누구 하나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최유라는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가 자신의 작품이 망가진 것을 보고 거의 울음을 터뜨릴 기세였다. 내 드레스 저 웨이터 당장 해고해, 아니 고소할 거야. 그녀는 문제 해결에는 관심도 없이 소리만 지르고 있었다. 모두가 절망적인 혼란에 빠져 있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구석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하늘의 눈이 번뜩였다. 그녀는 늘 작은 반지꼬리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습관이 있었다. 그리고 방금 전 연 회장 장식용으로 놓여있던 화병의 동백꽃을 본 것이 떠올랐다. 생각할 틈도 없었다. 몸이 먼저 움직였다. 하늘은 바람처럼 달려가 장식용 동백꽃 두 송기를 꺾어들었다. 그리고 혼란에 빠진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모델 앞에 섰다. 뭐야 넌? 쇼 디렉터가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지만 하늘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이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먼저 반지꼬리에서 작은 가위와 실을 꺼내 뜯어진 부분을 재빨리 응급처치했다. 그리고 가져온 동백꽃의 붉은 꽃잎들을 겹쳐 와인 얼룩 위에 절묘하게 배치한 뒤 실로 보이지 않게 고정했다. 마치 처음부터 드레스의 일부였던 것처럼 붉은 와인 얼룩은 강렬하고 아름다운 코사지 장식으로 완벽하게 변신했다. 뜯어진 크리스털 장식은 그 코사지의 중심으로 옮겨져 오히려 디자인의 포인트가 되었다. 이 모든 과정은 단 30초도 걸리지 않았다. 자, 이제 괜찮아요. 나가세요. 하늘이 나지막이 말하자 넋을 잃고 그녀의 손놀림을 보던 모델이 정신을 차렸다. 쇼 디렉터와 스태프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마법 같은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재앙이 순식간에 예술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하늘은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는 듯 다시 그림자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한편 객석에서 이 지루한 쇼를 지켜보던 권지혁은 따분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최만식 회장의 체면을 생각해 억지로 앉아 있었지만 그의 관심은 온통 다음 분기 사업 계획에 쏠려 있었다. 그는 무심코 소란스러운 백스테이지 입구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날카로운 시야에 한 장면이 포착되었다. 스태프 유니폼을 입은 한 여직원이었다. 아수라장 속에서 유일하게 침착한 얼굴 혼란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집중력, 그리고 그 무엇보다 경이로울 정도로 빠르고 정확했던 그녀의 손놀림. 그는 드레스에 무슨 문제가 생겼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보았다. 저 소녀가 무언가를 했고 그 직후 무대에 등장한 드레스는 그가 지금까지 본 그 어떤 디자인보다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포인트 장식을 달고 있었다는 것을. 피날레 드레스는 관객들의 폭발적인 찬사를 받았다. 정말 대단한 디자인이야. 저 붉은 꽃 장식은 신의 한 수로군. 최유라 디자이너 정말 천재적이야.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의기양양하게 무대로 걸어나가는 최유라에게 쏟아졌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그 위기를 해결한 영웅인 양 우아하게 손을 흔들었다. 권지혁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그는 가짜들의 향연에 흥미가 없었다.
하지만 방금 전 그 혼돈 속에서 빛났던 이름 모를 소녀의 모습은 그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었다. 시끄럽게 자신의 공을 자랑하는 최유라와 묵묵히 상황을 해결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진 소녀. 그 극명한 대비가 그의 흥미를 자극했다. 파티가 끝나고 모든 하객이 떠난 텅 빈 연회장. 하늘은 다시 청소부의 모습으로 돌아와 쓰레기를 치우고 있었다. 피곤에 지친 그녀는 더러운 창문에 기대어 밤의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저 수많은 불빛 속 자신을 위한 자리는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언제쯤 이 지긋지긋한 잿더미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같은 시각 파티장을 떠나 자신의 차에 올라탄 권지혁은 수행비서에게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김비서, 네 종수님, 오늘 파티 스태프 중에 드레스를 고친 여직원을 찾아내. 이름 신상 정보 모든 걸 알아봐. 조용하고 신속하게. 그의 차가운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날카롭게 빛났다. 자신의 인생이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하늘은 아직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셀레스틴 홀딩스 펜트하우스 오피스. 권지혁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막 동이 트기 시작하는 도시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김 비서가 밤새 조사하여 가져온 얇은 서류 파일 하나가 놓여 있었다. 파일의 표지에는 강하늘이라는 세 글자가 인쇄되어 있었다. 이게 전부인가? 권지혁이 등을 돌리지 않은 채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새벽 공기처럼 차가웠다. 네, 총수님,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강하늘 양은 10년 전 최만식 회장 부부에게 입양된 고아입니다. 공식적으로는 피후견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최종 학력은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이고 성적은 평범한 수준입니다. 벌스그룹이나 최 회장 자택에서는 주로 허드레 씨를 도맡아 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 비서는 담담하게 보고했지만 그의 얼굴에도 의아함이 서려 있었다. 어젯밤 총수가 그토록 흥미를 보였던 인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평범하고 초라한 이력이었다. 권지혁은 천천히 돌아서서 책상으로 걸어와 파일을 열었다. 그의 눈이 서류 위를 빠르게 훑었다. 김 비서의 말대로 기록된 모든 것은 지극히 평범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서류의 가장 마지막 장,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에 첨부된 미술교사의 짧은 코멘트에서 멈췄다. 강하늘 학생은 천부적인 색채 감각과 공간 구성 능력을 지녔음.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도 디자인에 대한 열정이 남달라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다면 크게 성장할 잠재력이 무한한 학생임. 권지혁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다. 잠재력이 무한한 학생이 어째서 졸업 후 10년 가까이 허드렛일만 하고 있을까? 최 씨 가문은 왜 이런 재능을 알아보고도 방치했을까? 아니, 방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짓밟은 것에 가까웠다. 김 비서, 조사를 더 진행해. 최 씨 집안에 들어가기 전 그 아이가 머물렀던 보육원을 찾아. 그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해. 그리고 이 아이의 고등학교 미술교사도 만나보고. 평범한 성적표가 30초 만에 재앙을 예술로 바꾸진 못해. 알겠습니다, 총수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권지혁은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잿빛 도시 너머로 떠오르는 태양처럼 그의 마음속에서도 강하늘이라는 미스터리에 대한 흥미가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최 씨 저택의 강하늘은 여전히 어둡고 차가운 현실 속에 있었다. 파티에서의 일은 마치 꿈처럼 아득했고 그녀에게 남은 것은 변함없는 고된 노동과 경멸의 시선뿐이었다. 특히 최유라의 히스테리는 극에 달해 있었다. 그녀는 파티의 성공으로 온갖 찬사를 받으면서도 그 영광의 순간에 아주 작은 흠집이라도 냈던 모든 것을 증오했다. 강하늘, 너 때문에 내 완벽한 쇼를 망칠 뻔했잖아. 어디서 되도 않는 꽃 같은 걸 붙여서 내 디자인을 천박하게 만들어. 아침 식사 자리에서 최유라는 대뜸 하늘에게 소리쳤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그 천박한 꽃 덕분에 드레스가 살아났다고 칭찬했지만 유라에게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자신의 통제 밖에서 일어난 일, 특히 강하늘이 주목받을 뻔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녀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 하늘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이곳에서 반박은 곧 더 큰 징벌을 의미한다는 것을 10년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그때 벌스그룹 내부에서 신진 디자이너들을 대상으로 한 액세서리 라인 디자인 공모전 공고가 떴다. 1등 수상자에게는 자신의 이름으로 라인을 론칭할 기회와 함께 파격적인 상금이 주어진다는 내용이었다. 비록 정식 디자이너가 아닌 말단 직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지만 하늘의 마음속에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다. 그녀는 밤마다 몰래 낡은 스케치북에 자신만의 디자인을 그려왔다. 그것은 그녀가 이 삭막한 현실을 견디게 해주는 유일한 탈출구였다. 하지만 최유라는 하늘의 그 작은 숨통마저 끊어버리려 작정했다. 네오, 오늘부터 회사 자료실에 있는 원단 스와치 전부 재정리해. 10년치 먼지 쌓인 것들 색상 재질 직조 방식 생산 연도별로 전부 분류해서 목록 만들어. 내일까지. 그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양의 일이었다. 자료실은 창고나 다름없이 방치된 곳이었고 그곳의 자료들은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먼지 쌓인 과거의 유물들이었다. 유라는 하늘이 공모전 따위는 꿈도 꾸지 못하도록 그녀를 일의 지옥 속에 가둬버릴 셈이었다. 네, 아가스. 하늘은 묵묵히 대답하고 거대한 자료실로 향했다. 그곳은 빛도 잘 들지 않는 지하 깊숙한 곳에 있었다. 산더미처럼 쌓인 원단 뭉치들 앞에서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절망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것이 자신의 현실이라면 이 현실 속에서도 길을 찾아야 했다. 한편 권지혁은 첫 번째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는 강하늘이라는 원석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낼 명분이 필요했다. 며칠 후 셀레스틴 홀딩스는 언론에 깜짝 발표를 했다. 한국의 전통 직물 장인들과 협업하여 새로운 하이엔드 패션 라인을 론칭할 것이며 이 프로젝트를 함께할 국내 패션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소식은 패션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재계 1위 셀레스틴과의 협업은 단순히 사업적 성공을 넘어 회사의 격을 몇 단계나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당연히 벌스그룹의 최만식 회장도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무세운 수를 써서라도 이 프로젝트는 우리가 따내야 한다. 셀레스틴과 손을 잡는다면 우리는 명실상부한 업계 최고가 될 수 있어. 최 회장은 디자인팀을 소집해 닥달하기 시작했다. 프로젝트의 주제는 전통과 현대의 조우였다. 하지만 벌스의 디자인팀은 그동안 트렌드를 좇는 상업적인 디자인에만 익숙해져 있었기에 깊이 있는 주제를 소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최유라 역시 프로젝트 팀에 합류했지만 그녀가 내놓는 아이디어는 전통 문양을 조잡하게 오려붙인 수준을 넘지 못했다. 회의는 연일 겉돌았고 시간만 흘러갔다. 그 시간 하늘은 지하 자료실에서 먼지와 씨름하고 있었다. 유라의 의도대로 그녀는 공모전을 준비할 시간은커녕 잠을 잘 시간도 부족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유라가 던져준 이 절망적인 과제 속에서 하늘은 새로운 기회를 발견했다. 먼지 쌓인 낡은 상자들 가장 깊숙한 곳에서 그녀는 잊혀진 전통 원단 견본들을 찾아냈다. 그것은 벌스가 초창기에 연구했던 것으로 보이는 귀한 자료들이었다. 색이 바래고 좀먹은 부분도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전통 매듭의 정교한 패턴과 오방색의 유려한 조화는 하늘의 눈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마치 보물을 발견한 탐험가처럼 밤을 새워가며 그 자료들을 파고들었다. 유라가 준 마감기한 마지막 날 새벽 하늘은 기적적으로 정리를 마쳤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는 작은 스케치 하나가 들려 있었다. 내부 공모전 마감은 바로 오늘 오전까지였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자료들을 정리하며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완성한 자신의 디자인을 익명으로 제출했다. 그것은 전통적인 놀이가의 매듭을 현대적인 미니멀리즘으로 재해석한 브로치 디자인이었다. 며칠 후 벌스그룹의 모든 직원이 주목하는 가운데 내부 공모전 심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압도적인 표 차이로 익명의 출품작이 1등으로 선정되었다. 심사위원들은 전통의 미학을 이토록 세련되고 현대적으로 풀어낸 디자인은 처음 본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최만식 회장은 디자인을 보고 무릎을 쳤다. 이것이야말로 셀레스틴 프로젝트를 위한 완벽한 해답이었다. 훌륭해. 정말 훌륭해. 이 디자인을 우리 회사의 공식 제안서로 제출하겠다. 당장 이 천재 디자이너가 누군지 발표하도록.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담당자가 디자이너의 이름을 발표했다. 1등 수상자는 경영지원팀 소속 강하늘 사원입니다. 순간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간이 멈춘 듯 정적이 흘렀다. 모든 시선이 회의실 구석에 서 있던 하늘에게로 향했다. 최유라의 얼굴은 분노와 불신으로 붉게 달아올랐고 최만식 회장과 이혜진 여사는 경악과 수치심으로 얼굴이 굳어졌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최유라였다.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저 애가 이런 디자인을 했을 리가 없어. 분명히 누군가의 디자인을 훔친 게 틀림없어. 저런 고아 출신 청것이 뭘 안다고. 그녀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모두가 하늘을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하늘은 더 이상 과거처럼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이 디자인은 제가 한 것이 맞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저는 최근 지하자료실의 원단 스와치를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곳 가장 안쪽 1980년대 자재 폐기 목록이라고 잘못 분류된 상자 안에서 회장님께서 창업 초기에 연구하셨던 전통 자수와 매듭 관련 자료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디자인은 그 자료에 있던 나비 매듭과 국화 매듭의 형태를 현대적으로 변형하고 조선시대 왕실 보자기의 색상 배합에서 영감을 얻어 완성한 것입니다. 하늘의 막힘없는 설명에 회의실은 다시 한번 침묵에 휩싸였다. 그녀가 말한 자료의 위치와 내용은 최만식 회장을 포함한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것이었다. 도둑질이라는 유라의 주장은 순식간에 설득력을 잃었다. 최만식 회장은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눈앞의 디자인이 가진 가치와 셀레스틴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는 마지못해 이를 악물고 결과를 인정해야만 했다. 좋다. 이번 프로젝트 제안서는 강하늘의 디자인으로 진행한다. 그렇게 벌스그룹의 운명이 걸린 프로젝트 제안서에 공식 디자이너로 강하늘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셀레스틴 홀딩스로 보내졌다. 며칠 뒤 권지혁의 사무실. 김 비서가 여러 회사에서 보낸 제안서들을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권지혁은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들을 한 장 한 장 넘겼다. 그의 눈에는 어떤 감흥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다 그의 손이 마지막에 놓인 벌스그룹의 제안서에서 멈췄다. 그는 제안서를 열어 디자인 시안을 확인했다. 전통적인 매듭의 우아함과 현대적인 미니멀리즘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디자인. 한눈에 봐도 다른 제안서들과는 차원이 다른 깊이와 독창성을 가지고 있었다. 권지혁의 입가에 마침내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가 그토록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그의 시선이 디자인 시안 아래쪽에 작게 적힌 디자이너의 이름으로 향했다. 디자이너 강하늘, 자카스다. 그가 나지막이 읊조렸다. 이제 게임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대한민국 경제계에 살아있는 신화 은성그룹 박태준 회장의 집무실은 그의 명성과는 어울리지 않게 고요하고 정갈했다. 화려한 장식 대신 그의 수십 년 역사가 깃든 묵직한 원목 가구들과 벽을 가득 채운 책들이 주인의 성품을 대변하고 있었다. 박 회장은 낡은 사진 액자 하나를 조용히 어루만지고 있었다. 20여 년 전 불의의 사고로 한나란 씨의 잃어버린 아들 부부와 그들의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는 갓난아기 손녀의 사진이었다. 시간도 지워내지 못한 깊은 슬픔과 그리움이 노 회장의 얼굴에 짙게 서려 있었다. 회장님, 조용한 노크 소리와 함께 박 회장의 신복인 윤 실장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처럼 무표정했지만 눈빛만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지난 20년간 수없이 들어왔던 말이었고 매번 실망으로 끝났던 말이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희망을 놓은 적이 없었다. 말해보게. 20여 년 전 사모님께서 입원하셨던 병원의 신생아실에서 근무했던 간호사가 최근에 사망했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이런 편지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윤 실장이 내민 것은 낡고 변색된 편지 봉투였다. 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 읽어 내려갔다. 그것은 죽음을 앞둔 한 인간의 뒤늦은 고해성사였다. 편지에는 어떤 힘있는 남자의 사주를 받고 병원 화재로 경황이 없던 틈을 타 박 회장의 진짜 손녀와 다른 죽은 아기를 바꿔치기 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박 회장의 눈이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의 손녀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모든 비극을 꾸몄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다.
그 아이를 찾을 단서는 이것뿐입니다, 회장님. 간호사의 기억에 따르면 진짜 아기 씨의 목에는 회장님께서 특별히 주문 제작하셨던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별 모양의 작은 은재 로켓, 그리고 그 뒷면에는 아주 작은 초승달이 새겨져 있었다고. 박 회장은 눈을 감았다. 그 목걸이는 그가 세상에 하나뿐인 손녀를 위해 직접 디자인한 것이었다. 어둠 속에서도 별처럼 밝게 빛나라는 의미를 담아서. 마침내 20년 만에 희미한 별빛 하나가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그에게 당도한 것이었다. 한편 강하늘의 삶은 예기치 않은 파도에 휩쓸리고 있었다. 공모전 우승 이후 그녀는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은 축복이 아닌 저주에 가까웠다. 최유라의 괴롭힘은 이제 노골적인 폭력 대신 교묘하고 잔인한 심리적 압박으로 바뀌었다. 내가 감히 내 자리를 넘봐 주제를 알아야지. 근본도 없는 고아 주제에. 유라는 마주칠 때마다 경멸이 가득한 독설을 쏟아냈고 다른 직원들 역시 유라의 편에 서서 하늘을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거나 뒤에서 수군거리며 그녀를 고립시켰다. 하늘은 거대한 유리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저택의 지하방. 하늘은 고된 하루의 피로를 안고 낡은 침대에 걸터 앉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옷깃 속에서 낡은 목걸이를 꺼내들었다.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별 모양의 로켓.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는지, 누가 주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 그녀와 세상을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었다. 그녀는 차가운 로켓을 손바닥에 꼭 쥐었다. 기억나지 않는 과거에 대한 그리움과 정체 모를 슬픔이 밀려왔지만 이 작은 별 조각은 신기하게도 언제나 그녀에게 조용한 위안을 주었다. 며칠 후 벌스와 셀레스틴의 첫 공식 협업 미팅이 셀레스틴 홀딩스 본사에서 열렸다. 최만식 회장은 최유라를 프로젝트 총괄 디자이너로 소개하며 전면에 내세웠다. 그리고 강하늘은 디자인 보조라는 명목으로 회의에 참석시켰다. 유라의 가방을 들고 회의록을 작성하는 시녀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였다. 하늘의 재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녀를 철저히 짓밟아 다시는 기어오르지 못하게 만들려는 최 회장의 비열한 속셈이었다. 이것이 하늘과 권지혁의 공식적인 첫 만남이었다. 권지혁은 회의 내내 특유의 차갑고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하지만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계속해서 회의 테이블 끝자리에 앉아있는 하늘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디자인의 핵심 컨셉은 훌륭합니다만 이 매듭의 복잡한 구조를 실제 제품에 어떻게 구현할 생각입니까? 양산 과정에서 단가와 품질 유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권지혁이 송곳 같은 질문을 던졌다. 모든 시선이 프로젝트의 총괄인 최율에게 쏠렸다. 하지만 그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애초에 자신이 한 디자인이 아니었기에 깊이 있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 리가 없었다. 그건 우리 생산팀에서 알아서 잘 할 겁니다. 유라가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자 회의실의 공기가 차갑게 식었다. 권지혁의 눈에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유라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곧장 하늘을 향해 말했다. 이 디자인을 만든 사람이라면 대답할 수 있겠지요. 강하늘 씨 어떻습니까? 모두의 시선이 다시 하늘에게로 향했다. 최 회장과 유라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늘은 긴장감에 손에 땀이 찼지만 자신의 디자인에 대한 모욕은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지만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대답하기 시작했다. 말씀하신 문제는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수공예 방식과 현대적인 3D 몰딩 기술을 결합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매듭의 기본 형태는 정교한 주물로 제작하여 단가와 품질을 안정시키고 마지막 마감 처리와 세부 장식만 장인의 손을 거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살리면서도 대량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하늘은 생산 과정과 소재 소식 예상 단가까지 막힘없이 설명했다. 그녀의 완벽한 답변에 셀레스틴의 실무진들은 감탄의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권지혁의 입계도 만족스러운 미소가 희미하게 떠올랐다. 반면 최유라와 최만식 회장은 완벽하게 망신을 당한 채 분노로 얼굴을 붉히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지하 주차장, 최유라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하늘의 앞을 가로막았다. 강하늘 네가 뭔데 감히 나를 망신시켜. 누가 너 따위한테 발언하라고 했어.
유라의 손이 하늘의 뺨을 향해 매섭게 날아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손은 허공에서 멈춰야 했다. 어느새 다가온 권지혁이 유라의 손목을 차갑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초해만식 회장님의 따님은 팀원을 독특한 방식으로 관리하시는군요. 권지혁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유라의 손을 경멸적으로 놓아주며 말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 디자이너는 강하늘 씨입니다. 그녀에게 어떤 문제라도 생긴다면 이번 협업은 없던 일이 될 겁니다. 제 말 똑똑히 아버님께 전하십시오. 그의 선언은 명백한 경고였다. 유라는 감히 대꾸도 하지 못하고 분노에 찬 눈으로 그들을 노려볼 뿐이었다. 권지혁은 하늘에게 시선을 돌렸지만 그녀는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다는 듯 정중히 그의 도움을 거절하고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하지만 그의 공개적인 보호 선언은 이미 최 씨 부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힌 후였다. 그날 밤 권지혁은 김 비서로부터 최종 보고를 받았다. 총수님 강한을 양이 머물렀던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은퇴한 원장님의 증언에 따르면 20여 년 전 비 오는 밤 한 여자가 갓난아기였던 하늘 양을 맡기고 갔다고 합니다. 아기는 값비싼 담요에 쌓여 있었고 목에는 별 모양 로켓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원장님은 운영 자금이 부족해 담요는 팔았지만 목걸이만은 아이를 위해 보관해왔다고 합니다. 김 비서가 내민 보고서에는 보육원 기록에 남아있던 낡은 목걸이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권지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천재적인 재능 최 씨 가문의 억압, 그리고 별 모양 목걸이.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다. 그는 강하늘이 단순한 고아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최 씨 일가가 알게 되기 전에 그녀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권지혁은 차 안에서 보고서를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그의 뇌리에 오늘 회의실에서의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하늘이 바닥에 떨어진 펜을 줍기 위해 몸을 숙였을 때 그녀의 셔츠깃 사이로 언뜻 보였던 가느다란 은색 체인. 그는 보육원 기록 속 목걸이 사진과 그 기억을 연결시켰다. 모든 것이 확실해지는 순간이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휴대폰을 들었다. 하지만 그가 전화를 건 곳은 김 비서가 아니었다. 대한민국에서 극소수만이 아는 가장 은밀하고 강력한 번호였다. 수화기 너머로 정중한 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은성그룹 회장 비서실입니다. 권지혁이라고 합니다. 박태준 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회장님께서 20년 넘게 찾고 계신 문제에 대해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거대한 두 개의 톱니바퀴가 마침내 맞물리기 시작했다. 강하늘의 운명을 뒤바꿀 거대한 폭풍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오고 있었다. 권지혁의 차가 서울의 번잡함을 뒤로하고 성북동의 고즈넉한 길로 접어들었다. 높은 담장과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위험 있는 한옥의 지붕이 보였다. 대한민국 최상위의 부와 권력이 모여 사는 이곳에서도 박태준 회장의 자택은 그 존재감만으로 주변을 압도했다. 삼엄한 경비를 통과한 차가 멈춘 곳은 현대적인 빌딩이 아닌 시간의 깊이를 품은 고택 앞이었다. 권지혁은 박 회장의 개인 서재로 안내되었다. 방 안에는 묵향과 오래된 종이 냄새가 섞여 있었다. 대한민국 경제를 호령하는 두 거목이 사적인 공간에서 처음으로 마주 앉았다. 박 회장은 수십 년간 수많은 상대를 겪어온 노련한 경영자였지만 지금 그의 눈빛에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절박함이 서려 있었다. 권지혁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본론으로 들어갔다. 강하늘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현재 벌스그룹 최만식 회장의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조사한 모든 것을 담담하지만 정확하게 전달했다. 최 씨 일가 밑에서 겪어온 부당한 대우 억압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았던 그녀의 천재적인 재능,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단서인 보육원장의 증언과 별 모양 로켓 목걸이. 권지혁의 말이 이어질수록 박 회장의 굳건하던 표정이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특히 목걸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노 회장의 눈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재 가장 깊숙한 곳의 금고를 열었다. 그가 꺼내온 것은 20여 년 전 그가 직접 그렸던 목걸이의 디자인 스케치였다. 뒷면에는 아주 작은 초승달이 새겨져 있다네. 내 아들의 아명이 달이었거든. 권지혁이 보육원장에게 들었던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거의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지금 당장 그 아이를 만나러 가야겠네. 박 회장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러나 권지혁은 침착하게 그를 제지했다. 회장님, 잠시만 진정하십시오. 최만식 회장은 교활하고 비열한 인간입니다. 저희가 섣불리 움직였다는 것을 눈치채면 하늘양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그녀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권지혁의 냉철한 판단력은 뜨겁게 끓어오르던 박 회장의 이성을 되찾아 주었다. 그는 권지혁의 눈을 바라보았다. 젊지만 자신 못지않은 깊이와 통찰력을 지닌 눈이었다. 두 사람은 비로소 하나의 목표를 공유하는 동맹이 되었다. 박 회장은 하늘이의 신분을 되찾고 정의를 실현할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고, 권지혁은 하늘이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녀를 보호하며 판을 짤 수 있는 전략가였다. 그들은 하늘이의 안전을 확보하고 최 씨 일가에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을 되돌려주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한편 최 씨 일개는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다. 권지혁이 회의에서 노골적으로 강하늘의 편을 든 이후 최만식 회장은 끓어오르는 분노와 함께 정체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다. 대체 권지혁 그놈은 무슨 꿍꿍기 속인 거야. 고아 계집애 하나를 뭘 믿고 저렇게까지 감싸고 도는 거지. 최 회장의 불안감은 셀레스틴 홀딩스로부터 날아온 공식 서한 한 통으로 극에 달했다. 서한에는 원활한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벌스 측의 실무 책임자로 강하늘 디자이너를 공식 임명하며 그녀에게 전적인 권한과 지원을 보장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요청이 아닌 최 씨 부녀의 경영 방식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자 경고였다. 단순히 오만한 인물인 줄로만 알았던 최만식은 사실 의심 많고 교활한 장사꾼이었다. 그는 권지혁의 이례적인 관심이 단순한 변덕이 아님을 직감했다. 무언가 자신이 모르는 거대한 비밀이 강하늘이라는 아이 뒤에 숨어 있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당장 강하늘 그의 뒷조사 다시 해봐. 우리 집에 오기 전에 어디서 뭘 했는지 샅샅이 뒤져. 최 회장의 지시는 신속하게 실행되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책상 위에도 권지혁이 알아냈던 것과 동일한 정보가 올라왔다. 보육원 그리고 별 모양 목걸이에 대한 이야기까지. 최 회장은 은성그룹과의 연관성까지는 알아내지 못했다. 하지만 강하늘의 과거에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으며 권지혁이 그것을 알고 접근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의 심장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만약에 하늘이의 뒤에 그가 감당할 수 없는 배경이라도 있다면, 지난 10년간 그들이 하늘이에게 저질렀던 온갖 학대와 재능 착취가 세상에 알려지는 날 자신들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수 있었다. 공포는 곧 비열한 계략으로 이어졌다. 유라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선수를 쳐야 해. 최 회장은 딸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강하늘 그 애를 우리 손으로 직접 끝장내야 한다. 그냥 해고하는 수준으로는 안 돼.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그 어떤 진실을 말해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믿지 않도록 평판을 진창에 쳐박아 버려야 해. 부녀의 눈에 똑같이 악랄한 빛이 떠올랐다. 그들은 하늘이에게 주어진 프로젝트 책임자라는 권한을 역이용하여 그녀에게 기업 스파이 및 자금 횡령이라는 치명적인 누명을 씌울 계획을 세웠다. 계획이 세워진 후 하늘의 회사 생활은 표면적으로는 놀랍게 변했다. 그녀에게는 작은 사무 공간이 주어졌다. 물론 그것은 창고를 개조한 초라한 공간이었지만 하늘에게는 처음으로 생긴 자신만의 영역이었다. 그녀는 최 씨 일가의 경멸과 다른 직원들의 따돌림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에 몰두했다.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기회를 얻은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프로젝트에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다. 권지혁은 프로젝트 협의를 핑계로 합법적으로 그녀와 만나는 횟수를 늘려갔다. 그는 회의를 핑계로 그녀와 단둘이 식사를 하기도 하고 함께 야근을 하며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는 함께 일하면서 그녀의 재능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코 비굴해지지 않는 강인함과 따뜻한 인간미에 점점 더 깊이 매료되었다. 그의 감정은 단순한 보호 의무를 넘어 한 인간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과 연모로 변해가고 있었다.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다. 하늘이 프로젝트에 깊이 몰두할수록 최 씨 부녀의 함정은 더욱 정교하게 완성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최만식 회장은 자신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신복 박상무를 은밀히 불렀다. 박상무 자네가 좀 움직여줘야겠네. 최 회장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냉혹했다. 강하늘이가 우리 회사 프로젝트 기밀을 경쟁사에 빼돌린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그리고 프로젝트 자금을 빼돌려 차명 계좌로 송금한 내역도 만들어. 증거는 누구도 의심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해야 하네. 옆에서 듣고 있던 최유라가 아기에 찬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그리고 그 모든 증거는 다음 주에 있을 중간 프로젝트 발표회 날 터뜨리는 거예요. 권지혁과 모든 임원들이 보는 바로 그 앞에서요. 저는 그 애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 싶거든요. 그렇게 한 소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할 끔찍한 음모가 완성되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다가오는 발표회 날 강하늘은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끔찍한 무대의 주인공이 될 운명에 놓여 있었다. D-Day, 베올스와 셀레스틴의 공동 프로젝트 중간 발표회가 열리는 날. 벌스 그룹의 메인 컨퍼런스 룸에는 이른 아침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사진과 주요 임원들, 그리고 권지혁을 필두로 한 셀레스틴의 핵심 인력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강하늘은 발표 단상 앞에서 마지막으로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점검했다. 자신을 짓누르는 중압감 속에서도 그녀의 심장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자부심과 희열로 뜨겁게 뛰고 있었다. 몇 주간 밤을 새워가며 쏟아부은 자신의 모든 열정과 노력이 마침내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최 씨 일가의 경멸과 다른 직원들의 냉대를 오직 실력으로 극복해낼 수 있으리라 굳게 믿고 있었다. 가장 앞자리에 앉은 최만식 회장과 최유라는 겉으로는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남몰래 교환하는 눈빛 속에는 잔인한 승리감과 기대감이 번뜩이고 있었다. 모든 덫은 설치되었고 이제 사냥감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기만 기다리면 되었다. 그럼 지금부터 셀레스틴 벌스 공동 프로젝트 중간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본 프로젝트의 실무 총괄을 맡은 강하늘 디자이너가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의 소개와 함께 하늘은 심호흡을 하고 발표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금 떨리던 목소리는 이내 자신감을 되찾고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공간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디자인 컨셉의 철학적 배경부터 시작해 구체적인 생산 계획과 혁신적인 마케팅 전략까지 프로젝트의 모든 측면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었다. 그녀의 열정과 전문성에 감화된 셀레스틴 측 실무진들과 중립적인 이사들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권지혁 역시 가장 앞자리에서 조용히 그녀의 발표를 지켜보며 흐뭇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하늘의 성공적인 발표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였다. 그녀가 감사 인사를 하려던 바로 그 순간 최만식 회장이 무겁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유감스럽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다. 강하늘 디자이너의 발표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그리고 파트너사인 셀레스틴 측에 공유해야 할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최 회장은 신호를 보냈고 그의 신복인 박상무가 비장한 표정으로 단상 위로 올라왔다. 그의 손에는 USB 하나가 들려 있었다. 박상무는 USB를 노트북에 꽂고 메인 스크린에 여러 개의 파일들을 띄웠다. 첫 번째 파일은 이메일 내역이었다. 강하늘의 이름으로 생성된 가짜 계정과 경쟁사 직원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었다. 거기에는 프로젝트의 핵심 디자인 시안과 기밀 정보들을 돈을 받고 넘기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럴 수가.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박상무는 다음으로 조작된 재무 서류와 은행 송금 내역을 화면에 띄웠다. 프로젝트 예산 중 일부가 강하늘의 이름으로 개설된 차명 계좌로 흘러 들어간 것처럼 완벽하게 꾸며진 증거였다. 이것은 명백한 기업 스파이 행위이자 업무상 횡령입니다. 박상무의 외침과 함께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사들은 경악했고 직원들은 배신감에 찬 눈으로 하늘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하늘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녀는 필사적으로 외쳤다.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건 다 거짓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거대한 소음 속에 묻혀버렸다.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그때 최유라가 자리에서 일어나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연기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는 교활한 악어의 눈물이 맺혀 있었다. 하늘아, 어떻게 우리가 널 거둬주고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네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우리 뒤통수를 칠 수 있니? 정말 너무 실망스럽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하늘은 완벽한 고립감에 휩싸였다. 자신을 변호할 방법도 증거도 없었다. 완벽하게 조작된 증거 앞에서 그녀의 진실은 힘을 잃었다. 그녀는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서 속수무책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최만식 회장이 결정타를 날렸다. 여봐라, 당장 이 범죄자를 끌어내서 경찰에 넘겨. 명령과 함께 건장한 보안 요원 2명이 단상으로 다가와 하늘의 팔을 붙잡으려 했다. 공포에 질린 하늘이 뒷걸음질치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매엄초.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권지혁이 나지막이 하지만 모두의 심장을 꿰뚫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고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최만식 회장을 차가운 눈으로 응시했다. 초회 회장님, 삼류 연극은 이제 그만하시죠. 그는 스크린에 떠있는 증거들을 경멸적인 시선으로 훑어보았다. 열인의 장난 같은 조작이군요. 이메일의 발신 IP 주소는 바로 이 건물 내부 서버로 나옵니다. 차명 계좌는 위조된 서명으로 개설되었고요. 셀레스틴은 파트너사에 대한 최소한의 신용조사는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권지혁의 반박에 최씨 부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하지만 그들이 무언가 다른 변명을 하기도 전에 컨퍼런스 룸의 거대한 문이 활짝 열렸다. 은성그룹 박태준 회장이 그의 법무팀과 윤 실장을 대동하고 회의장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등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권력이었다. 그의 압도적인 기세에 소란스럽던 회의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최만식 회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굳어버렸다. 박 회장은 그 누구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겁에 질려 떨고 있는 한 사람 강하늘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한 걸음으로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마침내 하늘의 바로 앞에 멈춰선 그는 20년의 그리움과 슬픔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찾았다, 내 손주. 그의 거칠고 주름진 손이 하늘의 목을 향해 조심스럽게 뻗어왔다. 소동 중에 셔츠 밖으로 빠져나온 별 모양 로켓. 박 회장은 그것을 소중하게 감싸주었다. 이 목걸이는 은성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인 박하늘의 것이다. 그는 로켓을 쥔 채 경악으로 입을 다물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은 최씨 부녀를 향할 때 지옥의 불길처럼 이글거렸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당신들이 종보다 못하게 부리고 학대해온 이 아이가 바로 내 목숨보다 소중한 단 하나뿐인 손녀 박하나다. 박하나. 그 이름이 폭탄처럼 회의장 전체에 터져나갔다. 최만식과 최유라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승리감에 차있던 그들의 표정은 순식간에 새하얀 재처럼 변해 이제는 순수한 공포만이 남아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이 바로 이 순간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늘아니 박하나는 눈앞의 노인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 들린 목걸이, 그리고 박하나라는 자신의 진짜 이름. 그 순간 아주 오랫동안 닫혀있던 그녀의 기억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희미한 자장가 소리, 따뜻했던 품, 그리고 자신을 하나야라고 부르던 다정한 목소리. 뜨거운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충격과 혼란, 그리고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다는 깊은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박 회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길 잃었던 어린 손녀를 품에 가득 끌어안았다. 20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재회였다. 권지혁은 그 모습을 조용히 하지만 따뜻한 미소로 지켜보고 있었다. 거대한 폭풍이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마침내 진실의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박하나, 은성그룹의 유일한 상속녀,
그 이름이 세상에 공개된 순간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권지혁과 박태준 회장 측이 미리 연락해둔 기자들이 벌스그룹 본사 로비로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20년 만에 돌아온 은성의 황태녀, 벌스그룹 재벌가 아동학대 및 노동착취 의혹,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뉴스 속보는 실시간으로 이 충격적인 사건을 타전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을 손에 쥔 승리자였던 최만식과 최유라는 이제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파렴치한 범죄자로 전락했다. 박태준 회장의 법무팀은 한치의 자비도 없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사기 명예훼손, 그리고 20년 전 아기 유괴 사건의 방조 및 은닉 혐의까지 산더미 같은 고소장을 최 씨 부녀의 얼굴에 던졌다. 사설 보안 요원이 아닌 진짜 경찰의 손에 이끌려 건물을 빠져나가는 그들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한때 대한민국 패션계를 호령했던 그들의 화려한 제국이 바로 그 순간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박하늘에서 박하나로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변했다. 그녀는 할아버지 박태준 회장의 손에 이끌려 지난 10년간 살았던 어둡고 축축한 지하방이 아닌 성북동의 거대한 저택으로 돌아왔다. 최고급 실크 잠옷 그녀만을 위해 준비된 수십 명의 사용인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상속녀라는 새로운 지위. 하지만 하나는 이 모든 것이 마치 몸에 맞지 않는 화려한 드레스처럼 어색하고 불편했다. 지난 20년간 그녀의 몸에 새겨진 것은 고와 강하늘의 삶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새벽에 눈을 떴고 자신도 모르게 침대 시트를 각 잡아서 정리했으며 누군가 아가씨라고 부를 때마다 움찔 놀라며 고개를 숙였다. 박태준 회장은 현명한 사람이었다. 그는 손녀에게 무작정 물질적인 풍요를 안겨주는 대신 잃어버린 20년의 시간을 되돌려주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매일 저녁 하나와 함께 식사를 하며 그녀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낡은 앨범을 펼쳐 그녀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그 따뜻한 시간 속에서 하나는 서서히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언제나 권지혁이 있었다. 그는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에 하나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그는 그녀의 과거 강하늘과 현재 박하나를 모두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고 그녀가 새로운 삶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말없이 돕고 지지해 주었다. 한편 최 씨 일가와의 법적 싸움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남은 재산을 총동원해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린 최 씨 측은 박하나인 줄은 꿈에도 몰랐으며 불쌍한 고아를 가족처럼 돌봐주었을 뿐이라는 파렴치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세상 사람들의 동정심에 호소하려는 그들의 비열한 전략을 지켜보던 하나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더 이상 상처 입은 과거에 숨어있는 피해자로만 남지 않기로 했다. 할아버지 지혁 씨, 저는 그들이 단지 은성그룹의 손녀를 괴롭혔다는 이유만으로 벌받기를 원치 않아요. 그들은 저뿐만 아니라 그들이 운영하던 회사와 힘없는 직원들 모두에게 죄를 지었어요. 그 모든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어요. 그날 이후 하나는 은성그룹 법무팀의 회의에 매일 참석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싸움이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그녀는 자신이 단지 핏줄만으로 상속녀가 된 것이 아님을 증명해냈다. 지난 10년간 자벽부로 일하며 회사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했던 기억은 이제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그녀는 회계장부의 작은 숫자들 뒤에 숨겨진 비자금의 흐름을 짚어냈고 화려한 패션쇼 뒤에 감춰진 저급 원단 사용과 하청업체 갑질의 증거들을 찾아냈다. 그녀의 통찰력은 은성그룹의 베테랑 변호사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권지혁 역시 자신의 모든 정보망과 자원을 동원해 그녀를 도왔다. 그의 도움으로 벌스그룹의 부패 사슬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다. 특히 하나의 결정적인 증언은 최유라의 몰락에 쐐기를 박았다. 초의 유라 실장의 히트 디자인이라고 알려진 대부분의 제품들은 사실 다른 신입 디자이너들의 아이디어를 도용하거나 해외 마이너 브랜드의 디자인을 표절한 것들입니다. 저는 자료조사라는 명목으로 그런 표절 작업을 강요받아 왔습니다. 하나가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했다. 진실이 드러나자
그동안 최 씨 일가의 포갑에 숨죽이고 있던 내부 고발자들이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 제국에 견고해 보였던 성벽은 안에서부터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어느 날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던 복도에서 하나는 마침내 최 씨 부녀와 마주쳤다. 모든 것을 잃고 초췌해진 모습의 최유라는 하나를 보자마자 증오에 찬 눈으로 저주를 퍼부었다. 내가 이겼다고 생각해. 운 좋게 핏줄 하나 잘 타고난 고아 주제에 넌 영원히 천박한 고아야. 하지만 하나는 더 이상 과거처럼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녀는 유라를 증오가 아닌 연민이 섞인 단호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내 이름은 박하나야. 하지만 내가 여전히 강한 을이었어도 당신들이 한 짓은 틀렸어. 당신들은 나만 짓밟은 게 아니야. 당신들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을 짓밟았지. 당신들이 몰락한 건 내 때문이 아니라 당신들 자신의 오만함 때문이야. 그 말은 하나가 과거의 자신과 완벽하게 작별하는 선언과도 같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이름과 지위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온전한 인격과 힘으로 서 있었다. 재판 결과는 명백했다. 최만식은 횡령 배임아동 학대 은닉 등의 혐의로 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유라는 상습적인 표절과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패션계에서 영원히 퇴출되었다. 한때 화려함을 자랑했던 벌스그룹은 파산했고 은성과 셀레스틴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에 흡수되어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오만했던 제국의 비참한 최후였다. 몇 달 후 과거 벌스그룹의 건물이 완전히 리모델링된 새로운 패션 자회사의 대표이사 집무실. 박하나는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새로운 컬렉션의 스케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100% 그녀 자신의 재능과 철학이 담긴 작품이었다. 일은 좀 익숙해졌습니까, 박 대표님? 부드러운 목소리와 함께 권지혁이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커피 2잔이 들려 있었다. 두 사람은 이제 보호자나 조력자가 아닌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완벽한 파트너가 되어 있었다. 하나는 그가 내민 커피를 받아들고 창가로 걸어갔다. 예전처럼 더러운 지하 창고에서 올려다보는 도시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가장 높은 곳에서 자신의 힘으로 이뤄낸 세상을 당당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름과 재산만 되찾은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냈고 자신의 재능과 회복력으로 자신의 자리를 셔널로 되찾았다. 잿더미 속에서 마침내 날아오른 불사조처럼 박하나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1년 후 과거 벌스그룹의 탐욕과 부패가 서려있던 건물은 이제 하나 크리에이티브, H하나 크리에이티브라는 새로운 이름 아래 창의와 열정이 넘치는 공간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했다. 은성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이 새로운 패션 자회사의 첫 번째 컬렉션 론칭쇼가 바로 오늘 저녁으로 다가와 있었다. 회의실 CEO 좌석에 앉은 박하나는 더 이상 과거에 겁에 질린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비전을 팀원들에게 명확하게 제시하고 날카로운 질문으로 핵심을 짚어내며 때로는 따뜻한 격려로 팀의 사기를 북돋는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로 성장해 있었다. 직원들은 그녀를 은성그룹의 상속녀가 아닌 진정한 실력과 비전을 갖춘 박하나 대표님으로 존경하고 따랐다. 이번 쇼의 핵심은 공감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옷을 파는 것이 아니라 한 편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겁니다. 잿더미 속에서도 다시 피어나는 꽃처럼 모든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모든 일을 위한 찬사를 담아주세요. 그녀의 말에 젊은 디자이너들의 눈이 반짝였다. 최 씨 일가 아래에서 창의력을 억압당하고 아이디어를 착취당했던 그들은 이제 하나라는 새로운 리더 밑에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있었다. 같은 날 오후 하나는 할아버지 박태준 회장과 함께 한적한 추모 공원을 찾았다. 오늘은 그녀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기일이었다.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부모님의 사진 앞에 선 하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너를 찾았더라면 이런 외로운 시간을 보내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 늙은이의 죄가 크다. 박 회장의 목소리에 깊은 죄책감과 슬픔이 묻어나왔다. 하나는 조용히 할아버지의 주름진 손을 잡았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물론 힘들고 아픈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할아버지는 제게 잃어버린 이름만 찾아주신 게 아니에요. 제 손으로 만들어갈 미래를 선물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함께 행복해지기만 하면 돼요. 따뜻한 손녀의 위로에 박 회장의 눈에도 이슬이 맺혔다. 잊혔던 과거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겠지만 이제 그들은 그 상처를 함께 보듬고 새로운 가족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었다. 그날 밤 모든 업무를 마치고 녹초가 된 하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권지혁이었다. 두 사람은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닌 조용한 한강공원이 보이는 작은 식당에서 소박한 저녁 식사를 했다. 수많은 역경을 함께 헤쳐온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말없이도 서로를 이해하는 깊은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다.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내 세상은 온통 흑백이었어. 일과 성공 그게 전부였지. 그런데 하나 씨를 만나고 내 세상에 색깔이 생기기 시작했어. 권지혁은 언제나처럼 무심한 듯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떤 고백보다 따뜻하고 진실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하나의 앞에 놓았다. 그가 상자를 열자 밤하늘의 별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당신에게 날개를 달아주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당신이 나의 얼어붙은 세상에 날아와 준 거요. 박하나라는 이름의 상속녀가 아니라 잿더미 속에서도 스스로 빛나던 강하늘,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세상을 만들어낸 박하나, 그 모든 당신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소. 그의 청혼은 거창하지 않았지만 세상 그 어떤 말보다 하나의 심장을 울렸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기업과 기업의 결합이 아닌 온전한 두 영혼의 만남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날, 하나 크리에이티브의 첫 번째 패션쇼가 화려한 막을 올렸다. 쇼의 타이틀은 새벽 다운이었다.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인생을 은유적으로 담아낸 컬렉션이었다. 어둡고 무거운 색상의 의상으로 시작된 쇼는 점차 밝고 희망적인 색상으로 변해갔고 마침내 눈부시게 빛나는 순백의 드레스가 피날레를 장식했다. 그 드레스의 가슴팍에는 그녀의 과거와 현재를 상징하는 별과 달의 문양이 은은한 자수로 새겨져 있었다. 쇼는 대성공이었다. 관객들의 기립박수가 끝없이 쏟아졌다. 평론가들은 단순한 옷이 아닌 한 인간의 위대한 서사를 담아낸 예술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무대 뒤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하나의 가슴에 벅찬 감동이 밀려왔다. 고아 강하늘도 상속녀, 박하나도 아닌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서 마침내 세상의 인정을 받은 순간이었다. 쇼가 끝나고 하나는 할아버지, 그리고 권지혁과 함께 건물 옥상 테라스에 섰다. 그녀의 손가락에서 약혼 반지가 서울의 야경과 어우러져 반짝였다. 내 부모님이 살아있었다면 오늘 너를 보고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게다. 박 회장이 다정한 손길로 손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권지혁은 말없이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하나는 눈앞에 펼쳐진 서울의 수많은 불빛들을 바라보았다. 언젠가 더럽고 축축한 지하방 창문 너머로 이 불빛들을 올려다보며 결코 닿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외로운 소녀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모든 것을 가졌다. 사랑하는 가족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직접 일궈낸 빛나는 미래까지. 그녀는 이제 단순히 돌아갈 집을 찾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 자신이 스스로의 가장 단단하고 아늑한 집이 되어 있었다. 박하나는 평온하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와 함께 눈앞에 펼쳐진 찬란한 새벽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나갈 준비를 마쳤다.